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스승은 흙을 판다. 이윽고 그 손이 멈추고 왼손이 지면의 안쪽으로 집어넣어진다. 왼손이 천천히 무언가를 움켜쥔 채 지표면 위로 올라온다. 사람의 손? 검고 썩은 인간의 손? 누구의... 아나, 당신의 지력의 모티브 코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의 도파민과 미스터리를 가져다주는 그다음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매주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창 괴담 이야기.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스승 시리즈 특집 보육원의 중편과 후편을 읽어드립니다. 근데 바로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제 복습을 못했을 수도 있고 살짝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편, 이제 문제편이 되겠죠? 문제편의 설명을 하고 본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보육원이라는 작품은 평소처럼 이제 주인공 운이가 화자가 아니고 이쪽은 운이의 스승이 대학생 때 이야기라서 스승과 그의 스승, 이제 언니는 스승이라고 부르는 카나코 씨가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듬직하던 스승이 이제 어릴 때는 되게 예의 바르게 스승을 따라서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제목처럼 보육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간단히 타임라인을 설명하자면 11시부터 2시까지 강한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전부 원내로 돌아오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낮잠 시간이 끝날 때쯤에 비가 막 그쳐서 창문을 여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마법진이 있었어요. 이걸 2층에서 다른 선생님이 우연히 들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마법진으로 걸어간 의뢰인, 우리 에츠코 선생님의 발자국 외에는 이 질척한 운동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이 없었던 거야. 마법진으로 걸어간 발자국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막 그친 운동장에 마법진을 그리려면 이제 누군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기엔 이제 발자국이 없고, 그리고 비가 한참 오는 중에 그려서 발자국이 사라졌다면 그럼 마법진도 지워졌어야겠죠? 그리고 거리상 운동장 가운데까지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중마 이런 것도 없었고, 톤보는 이제 마대자루처럼 생긴 도구거든요. 긴 도구로 이제 땅을 고르거나 할 때 쓰는 건데, 근데 그걸로 발자국을 지우더라도 지운 자국은 남았겠죠. 그래서 이제 사건 이전부터 뭔가 기척이나 그림자 같은 걸 느꼈다더니 보육원 선생님들의 의뢰를 이제 스승이랑 스승이 풀어나가는 내용이 이제 보육원의 중편과 후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리소설처럼 중편 정도 시점에서는 수상한 사람을 추리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면서 이제 논리적 오류라든가 좀 의심 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육원 중편 108번째 스승 시리즈입니다. 방법은 둘째치고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이 안에 범인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은? 반응이 없다. 당연한가? 그럼 우선 생각해야 할 건 외부인이죠. 이 보육원의 부지의 출입구는 저쪽 정문뿐이네요. 각도상 지금 있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지만 스승은 오른손 방향을 가리킨다. 맞아요. 평소엔 열어두나요? 등하원 시간대 외에는 거의 열지 않습니다. 그 외의 시간이라면 출입업체분들이 왔을 때라던가. 그 비가 오던 시간대에도 닫아두고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밖에서도 열 수는 있겠죠. 아까 올 때 문의 구조를 보고 왔던 것이다. 2m 남짓 길이에 하부에 달린 바퀴로 슬라이드 시키는 레일식 문이었고, 무거워 보이긴 했지만 그 버팀대 역할을 하는 바를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잠금을 거는 이런 단순한 구조였다. 밖에서도 손을 뻗어 넣으면 바는 조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을 움직이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꽤 녹슬어 있으니까요. 아사미 선생님이라고 불린 보육사가 입을 열었다. 분명 3살, 4살 반 담임 선생님이다. 여성 중에서도 다부진 체격으로 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이라던가도 상당히 굵다. 이 멤버 중에서는 리더격인 에츠코 선생님으로 다음 가는 2인자라는 느낌일까?
나머지 두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점잖게 있으면서 전혀 끼어들지 않는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비가 오고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는데 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럼 시험 삼아서 아사미 선생님이 일어나더니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우리도 문까지 가서 정문 쪽을 들여다보자 아사미 선생님이 흑 하고 힘을 준 순간 문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난 무심코 귀를 막았다. 별로 좋아하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라면 비가 오고 있었고 게다가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해도 틀림없이 들렸을 거다. 아,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사미 선생님이 돌아오고 나서 스승이 입을 연다. 하지만 문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못 넘어갈 높이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 쪽 부지 주변의 펜스도 이른바 철망이니까 기어오르면 넘어갈 수는 있겠죠. 원사 쪽의 블록 담장은 발 디딜 곳 없는 바깥쪽에서는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지만요. 에츠코 선생님이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한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리스크를 감수한 외부 침입자가 범인이라고 해도 역시 발자국 문제는 남습니다. 정문에서도 펜스에서도 마법지는 너무 멀거든요. 스승은 외부인 설을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설로 넘어갔다. 그럼 다음으로 원의 선생님들 중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은? 어이 계속하는 건가? 라고 난 생각했다. 에츠코 선생님들은 심령 현상의 전문가로서 스승의 소문을 듣고 해결을 위해 의뢰해온 건데 정작 스승은 마치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탐문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김이 센 듯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츠코 선생님이 대표해서 그렇게 선언했다. 스승은 조금 몸을 낮추는 듯 약간 익살스러운 몸짓을 보이면서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필요한 확인이니까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때 있었던 직원은 지금 여기 계신 네 분 외에 어떤 분들이 있었죠? 마지못해라는 느낌으로 에츠코 선생님이 대답한다. 우선 원장 선생님입니다. 아, 그랬죠? 그리고 다음 분은 주임 보육사 선생님인 미사에 선생님, 영세반 담임이 세 분 있어서 토키코 선생님과 미에코 선생님, 그리고 리카 선생님, 그리고 조리원인 혼조 씨와 아오키 씨, 이걸로 전원입니다. 그 조리원 두 분도 여성인가요? 맞아요. 그날 직원 전원이 여성들 뿐이었다는 건가? 보육원에서는 드문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메모하지 않으면 다 기억할 수 없겠다 이건. 내가 수첩에 이름을 적는 동안 임시 직원 같은 분은요? 라고 이어서 스승이 물었다. 여기엔 아사미 선생님이 대답했다. 바빠지는 등하원 시간에만 와주시는 파트분들은 있지만 그 일이 있었던 시간대에는 안 계셨습니다. 과연 그럼 전부 11명이군요? 11명이 있다 같은 만화도 있었죠. 스승의 농담에 어느 선생님이나 순간 반응을 보였다. 딱 그 세대라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남자지만 읽었던 쪽이지만 이 11명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75년도에 연재됐던 이제 순정 만화인데 장르가 되게 특이하게 본격 SF 장르였다고 해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의 시간대에 각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4명의 보육사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대체로 이런 식인 듯 했다. 11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원아들은 전원, 실내로 들여보낸다. 그 후에 점심 식사. 보육사도 함께 먹지만 식육,
식육이라고 해서 이제 원아들의 식사 시간도 업무의 일부다. 이 식육이 뭐냐면 그 일본에서 약간 건강한 식생활을 가르치는 교육 같은 거예요. 뭐 어떤 음식을 어떻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 이런 약간 건강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고기 육이 아니에요. 네. 식사가 끝나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뒤에는 원아들을 갈아입혀서 낮잠을 자게 한다. 이 시점에서는 12시가 조금 넘는다. 운동장에 나가지 않은 2층의 0살부터 2살까지 반에서도 11시 점심 이후는 낮잠 시간이다. 선생님들은 자고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각자 방 안에 자기 책상에서 주로 알림장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낮잠 시간 중 12시 45분에 간단한 회의를 위해서 한번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모였다. 그때 영세반에서는 대표로 터키코 선생님만 참가했다. 그 외 시간에는 각 선생님 모두 화장실에 가는 정도로 특별히 방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었다. 원장과 주임 보육사는 각 방의 식사나 낮잠 전에 갈아입히는 걸 도우면서 뭐 별동부대처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낮잠 시간이 되면 두 사람 모두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여러 잡무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덧붙여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추측이긴 하지만 마법진 발견 후의 증언으로 볼 때 적어도 밖에는 나가지 않은 듯하다. 남은 조리원의 두 사람에 대해서는 원아들의 식사가 끝난 뒤에 이제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위해서 계속 조리실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이 언저리의 행동은 루틴이라서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한다. 과연 뭐 대강 알겠습니다. 스승은 그렇게 말하더니 나도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던 걸 이어서 입에 담았다. 선생님들 휴게 시간은 없나요? 그 말에 에츠코 선생님이 반응한다. 없어요. 이상하죠? 점심시간도 식육이고 낮잠 중에도 계속 아이들 보고 있어야 하고 연락장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시간도 그 낮잠 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대체 언제 쉬라는 건가요, 우리는? 평소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오자 스승은 떨떠름한 표정을 했다. 보육원에 따라선 말이죠. 라며 아사미 선생님이 끼어든다. 원장 선생님이라든가 주임이라든가 여튼 프리 선생님이 교대로 아이들을 봐줘서 순번대로 쉬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말이지. 그런 한숨을 쉬며 4명의 보육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 아무래도 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금 체제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듯하다. 은근슬쩍 스승이 화제를 돌리자 오늘 오지 않은 영세반 담임 3명과 주임 보육사는 완전한 원장파라는 걸 알게 됐다. 여성뿐인 직장이다. 그런 인간관계의 복잡함도 있는 거겠지. 한참 더 나올 듯한 불만에 스승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한번 끊었다. 어쨌든 비가 내리고 있는 동안은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 거군요. 선생님들이 끄덕이는 걸 둘러본 뒤에 스승은 말을 이었다. 그럼 원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곧바로 반론이 나온다. 안 나갔어요. 식사 시간도 낮잠 시간도 계속 우리가 방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낮잠 시간에는 한번 사무실에 모였고 화장실에 간 시간도 있습니다. 밖은 폭우였어요. 소리도 엄청 났고요. 커튼을 닫고 겨우 재워놨는데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유리문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도 깨어나요. 반드시. 회의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 깨어난 애들이 제가 돌아왔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이불에서 얌전히 자고 있다? 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에츠코 선생님의 말에 다른 선생님들도 끄덕이고 있다. 하지만 출입구는 유리문만이 아니겠죠. 이쪽 복도 쪽 문으로 나가 현관으로 향하면 다른 애들을 깨우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스승의 이 의견도 코웃음으로 넘겨졌다. 사무실 문은 열어둬요. 게다가 원장 선생님이 책상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가 복도를 지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눈치챕니다.
낮잠 시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엄청 혼나니까 아이들은 다들 원장 선생님을 무서워해요. 알겠습니다. 확인차 묻겠습니다만 그날 원장 선생님은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한 거죠? 네. 과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의 장난 가능성은 일단 검토되었던 건가? 하지만 그것도 원장의 증언으로 부정되었다. 1층 아이들은 그렇다 치죠. 하지만 2층 아이들은 어떤가요? 이 원사 구조상 2층 계단으로 내려오면 사무실 앞을 지나지 않고 그대로 현관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층 애들은 가장 나이가 많아봐야 2살이에요. 그날 오전에는 밖에는 내보내지 않았어요. 혼자서 나간다니. 애초에 밖에 나갔다고 해도 2살짜리가 저런 걸 그릴 수 있겠어요? 에츠코 선생님의 말에 나도 퍼뜩했다. 그렇다. 마법진이다. 2살짜리든 5살짜리든 애초에 그런 걸 아이가 그릴 수 있는 걸까? 무심코 다시 한번 그 문제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운동장에 그려진 원 안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떠오르고 있다. 적당히 장난으로 그린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느껴진다. 새삼 기분이 나빠져 왔다. 이거 어떻게 그린 걸까? 문득 떠올랐다는 듯 옆에서 스승이 그렇게 말한다.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쓱쓱 한 걸까요? 그런 게 굴러다니겠냐, 보육원에? 하지만 손으로 그렸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우산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바로 그 사진을 찍은 2살 반의 담임인 요코 선생님이 말했다. 그날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보였으니까 다들 우산을 가져왔어요. 신발장 쪽에 우산꽂이 잔뜩 놓여 있었거든요. 과연 우산 끝으로 땅을 쓱쓱 한 건가? 우산꽂이는 현관 쪽에? 1층 방 밖에 신발장에도 있어요. 1층 아이들은 거기로 드나드니까요. 우산인가? 스승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열어둔 유리문 옆에 서서 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빙글 돌아보며 커튼은 전부 닫아두고 있었던 거죠? 라고 물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던 거다. 1층 방뿐만 아니라 2층 방도 그리고 사무실과 조리실도 전부 커튼이 닫혀 있었다고 선생들은 증언했다. 아이들 우산은 컬러풀하죠? 누군가 그 우산을 들고 땅에 마법진을 그리려고 했다면 커튼 틈 사이로 보이진 않았을까요? 아니, 만약 마법진이 그려진 게 비가 오는 동안이었다면 그 누군가는 땅에 그리는 도구로서의 우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쓰기 위한 우산도 함께 들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눈에 띄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커튼 틈이 있었다면... 선생님들 사이에 동요가 퍼졌다. 스승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 뭔가 있었군요. 재촉받은 에츠코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키라 군이 파란 걸 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같다. 낮잠 시간에 문득 눈을 떴을 때 유리문 커튼 틈 사이로 파란색 무언가를 봤다는 것이다. 빗속에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들어 버렸지만 절대로 봤다고 우기고 있다. 다른 애들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5살 반의 아키라 군만의 증언이다. 파란 것입니까? 이 방에서 본 거죠? 스승이 밖을 바라보는 시선이 험악해졌다. 운동장 너머에는 펜스를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설마 그 가지나 잎사귀를 말하는 건 아닐 테다. 파란 우산을 가져온 아이는 있습니까? 라는 스승의 말에 많이 있을 거예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들 중에도 파란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날 현관 신발장 쪽에도 확실히 파란 우산은 있었다고 한다. 마법진과 관계가 있다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만 스승은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를 분명 의심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사이에밖에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마자 모두 원사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는 아무도 비가 그칠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비가 그치고 소동이 벌어졌을 때 젖은 우산이 하나 혹은 2개 우산꽂이에 있었다면 그 우산을 둔 사람은 비가 오는 동안 밖에 나가서 마법진을 그린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스승의 말에 난 감탄했다. 그렇군. 그날 아무도 우산은 쓰지 않았을 거다. 썼다면 몰래 밖에 나갈 필요가 있었던 사람뿐이다. 젖은 우산이 우산꽂이에 있었다면 그건 곧 마법진을 그린 범인의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아니 틀려 라고 생각했다. 범인이 자기 우산을 썼다고는 할 수 없다. 하물며 외부 침입자라면 당연하다. 게다가 보육사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누구도 신발장에 젖은 우산 따위는 확인하지 않았던 거다. 그 소동 속에서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한 물증마저 사라진 듯 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저기, 그러고 보니까 저 한 번 밖을 들여다본 적 있었는데 그때 본 게 있어요. 에치코 선생님이 생각났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밖이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을 때다. 유리문 쪽까지 걸어가서 커튼 틈 사이로 밖을 들여다보니까 초록색 수건 같은 것이 펜스 쪽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게 보였다고 한다. 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불고 있었으니까 어딘가에서 날아온 거겠지.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군요? 네. 그렇다면 무관한 건가? 아니, 애초에 파란 것부터가 마법진과 관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거 봤어요. 그때까지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유이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1살 반의 담임 선생님이다. 4명의 보육사 중에서 가장 기가 약해 보이고 어쩐지 안색도 좋지 않다. 천둥이 울려서 놀라 뒤돌아봤더니 저기쯤 나뭇가지에 수건이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밖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킨 뒤에 초록색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다.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새 4살 반 담임인 아사미 선생님은 천둥이 울렸을 때 커튼 쪽은 봤지만 밖은 들여다보지 않았고 2살 반 담임인 요코 선생님은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건지 천둥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법진이 발견돼서 소란이 벌어졌을 땐 그 초록색 수건은 있었습니까? 선생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본다. 이윽고 에츠코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나뭇가지에 걸려있었을 거라고 덧붙였다. 누가 주웠어? 라면서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누구도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고 또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가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사진에도 안 찍혀 있으려나? 스승은 그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빤히 들여다본다. 나와 다른 선생님들도 얼굴을 들이밀며 마법진 발견 직후의 사진을 들여다보지만 펜스 쪽 나무에는 그럴듯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줄기에 가까운 가지 쪽이었으니까 에츠코 선생님이 말했다. 과연 2층에서 찍은 이 사진으로는 각도상 무성한 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난 한숨을 쉬었다. 초록이라... 그때 문득 떠올랐다. 그 파란 걸 봤다고 한 아키라 군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면 혹시 초록색인 걸 파랑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노인들 중에는 초록을 파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그 말을 익숙하게 듣고 자란 아이라면 혹시...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고
문득 사고가 멈춘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는 느낌이다. 일단 입 밖으로 꺼내봤지만 역시 스승도 그런 반응이었다. 아키라 군이 본 것이 사실은 초록색 수건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우산을 들고 밖에 있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물론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마법진을 그리기에는 발자국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짹짹짹 하고 유리문 밖을 작은 새가 울면서 날아간다. 불쾌한 정적이다. 그 뒤 스승은 확인차라고 말하며 1층 복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출입구에 대해 확인한다. 사무실 앞을 지나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면 뒷문이 있고 그 바깥은 수영장으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아이들이 멋대로 수영장 부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쪽에서 잠가두고 있으며 그날도 분명 잠겨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열쇠는 사무실에 있으며 원장이 관리하고 있다. 누구도 꺼낼 수 없다. 그리고 5살 방과 조리실 사이에 있는 창고도 잠겨 있었고 설령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도 창문조차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순 없다. 점점 막다른 길에 몰려가고 있었다. 대화가 끊기고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난 스승을 쿡쿡 찔러서 잠깐 하고 창가로 불렀다. 어떻게 할 건가요? 작은 소리로 묻자 뭘? 이라고 대답한다. 운동장 한가운데쯤에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정면 펜스 쪽 나무와 원사를 번갈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아, 그렇군. 조금 늦게 뛰어간 내 귀에 그런 말이 들렸다. 어이, 타올을 빌려와. 스승에게서 내게 지시가 날아온다. 초록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그렇게 확인하자 무슨 색이든 상관없어 라는 대답. 그 순간 나는 스승이 뭔가 감을 잡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곧장 5살 반으로 돌아가 선생님들에게 타월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에츠코 선생님한테서 건네받은 흰 타올을 들고 운동장으로 돌아가자 그대로 저 나뭇가지에 걸어와 라는 말을 들었다. 딱 5살 반 정면에 있는 나무였다. 나는 나무 아래에 서서 올라갈 수 없겠다는 걸 짐작하곤 타올을 둥글게 말아 줄기에 가까운 가지를 향해 던졌다. 처음엔 그대로 떨어졌지만 몇 번인가 반복하자 적당히 잘 걸려줬다. 이걸로 됐어요? 라고 뒤돌아보자 스승은 엄지손가락으로 원사를 가리키며 끄덕이고 있다. 둘이서 5살 반으로 돌아와 4명의 보육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플로어링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자!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스승이 침착한 태도로 그렇게 말을 꺼낸다. 천둥이 쳤을 때 봤다는 초록색 타월 말입니다만 저런 식으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던 거군요. 보육사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는 듯한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에츠코 선생님, 그렇죠? 확인을 재촉당하고서야 에츠코 선생님은 끄덕인다. 유이 선생님, 그렇죠? 유이 선생님도 겁먹은 듯한 모습으로 신중하게 끄덕인다. 아사미 선생님, 그렇죠? 말이 걸려진 아사미 선생님은 놀란 듯이 전 못 봤어요? 라고 말한다. 요코 선생님, 그렇죠? 요코 선생님도 저도 못 봤으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전원의 대답을 다 들은 뒤에 스승은 다시 한번 그 중에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유이 선생님, 당신이 범인이군요. 에? 술렁임이 퍼진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아니에요. 겁먹은 표정으로 유이 선생님이 부정한다. 그럼 좀 떠올려 볼까요? 사건 당일의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의 증언입니다. 에츠코 선생님이 밖에서 번쩍하고 천둥이 쳐서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서 커튼 튼으로 밖을 들여다보니
초록색 타월 같은 것이 펜스 근처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라고 말한 뒤에 유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이 쳐서 놀라서 뒤돌아보니 저 근처 나뭇가지에 타월이 걸려있는 게 보였다. 라고. 스승의 말에 누구도 미심쩍은 표정을 거두지 않는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다. 이 두 사람의 증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둥이 친 뒤의 행동입니다. 에츠코 선생님은 유리문 쪽까지 걸어가 커튼 틈으로 밖을 들여다봤더니 타월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희 선생님은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타월이 보였어요. 아시겠어요? 커튼 틈으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더 말하자면 유리문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스승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한다. 어떤가요? 비가 내리는 동안에 원사의 모든 유리문과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의 증언으로 확실할 겁니다. 커튼을 열지도 않고 또 틈으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운동장에 저 나뭇가지에 걸린 타월을 보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밖에 있던 사람만 제외하고. 스승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극조였지만 오싹해질 것 같은 새끼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그냥 표현 차이잖아요. 유희 선생님이 아니라 에츠코 선생님이 흥분한 듯이 그렇게 항변했다. 의심받은 본인은 새파랗게 찔린 채 작게 떨고 있다. 아니요. 그녀는 커튼 너머로 밖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천둥에 놀라 뒤돌아봤을 때 그대로 나뭇가지에 타월이 보인 겁니다. 증언 그대로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스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까지가 보육원의 중편입니다. 이 뒤로는 해결편이라고 볼 수 있는 보육원의 후편이 이어지는데 이쪽도 읽어드릴게요. 보육원 후편 해결편입니다. 획 하고 에츠코 선생님도 일어섰다. 아사미 선생님도 어깨를 화내듯이 하며 일어섰다. 그보다 늦게 요코 선생님과 유이 선생님도 머뭇거리면서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지레짐작한 에츠코 선생님이 유리문 쪽으로 향하려는 걸 스승이 막는다. 이쪽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복도로 나온 스승은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3살, 4살 반 앞을 지나 사무실 앞을 지나쳐 현관 안쪽에 있는 계단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단에 발을 디뎠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다. 2층 복도에 도착하자 오른쪽에 문이 4개 늘어서 있다. 놀이방, 0세반, 1세반, 2세반. 스승은 3번째 1세반 문을 열었다. 유희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방이다. 1층과 마찬가지로 플로어링 바닥이 펼쳐져 있다. 5살 반보다는 조금 좁은 듯하다. 위치로 따지면 1층에 3살, 4살 반 바로 위다. 휴원일이라 그런지 창문에 커튼이 닫혀 있어서 약간 어둑하다. 전원이 방에 들어온 걸 확인한 뒤에 스승이 그 창가 쪽으로 다가간다. 가령 말이죠. 천둥이 치는 순간 우연히 창가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도 창문에 등을 돌린 채로. 그리고 밖이 번쩍한다. 천둥이 친다. 놀란 유희 선생님은 뒤돌아본다. 스승은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려서 창문의 커튼을 손으로 짚었다. 이런, 아직 밖은 안 보이네요? 밉상스럽게도 그렇게 말한 뒤에 커튼 자락을 붙잡아서 활짝 연다. 착 하고 레일을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밖에 빛이 밀려 들어온다. 자, 커튼은 열렸습니다. 타월은 어디에 보입니까? 스승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무심코 창가로 다가가서 똑같이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무 특징도 없는 운동장의 풍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다. 타월은 5살 반 정면에 나무에 걸어두었을 터이므로
옆에 3살 반, 4살 반 바로 위에 위치한 이 방에서는 약간 왼쪽에 대각선 앞쪽으로 모여야 된다.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본다. 하지만 휜 타올은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중 누군가 말했다. 여기선 각도가... 그리고 흠칫 숨을 삼킨다. 스승이 사진을 들어 보였다. 마법진이 찍힌 운동장의 사진이다. 2층 방, 정확히는 옆에 이세반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펜스 근처의 나뭇가지는 찍혀 있습니다만 잎이 무성한 탓에 줄기에 가까운 나뭇가지에 걸린 타올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츠코 선생님 증언으로는 마법진이 발견되었을 때도 타올은 있었다고 했죠. 딱 이 사진이 찍혔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진엔 찍혀있지 않다. 잎이 방해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2층 창문에서 들이댄 카메라로는. 스승은 양손 엄지와 검지로 파인더를 만들고 씩 웃었다. 즉, 2층 창문에서의 시선으로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며 내가 조금 전에 휜 타올을 걸어둔 나무를 향해 찰칵 하고 입으로 셔터 소리를 냈다. 모두 놀란 얼굴로 스승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이윽고 유이 선생님에게로 모인다. 제가 아니에요! 유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을 감싸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다. 밖에는 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음하듯 말하곤 흐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선생님이 진정해요, 응? 하고 말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있다. 스승은 그 모습을 냉담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한동안 그렇게 흐느끼고 있다가 겨우 띄엄띄엄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입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계기는 그 사건의 며칠 전이었다. 원아들이 모두 귀가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차례차례 돌아간 뒤에 유이 선생님은 혼자 원에 남아서 작성하다만 서류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7시를 지나 그 잔업도 겨우 끝을 보일 쯤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고 번듯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두고 간 물건이라도 찾으러 왔나 싶어서 문으로 나가보니까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누마타 치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누마타 치카? 그 순간 처음으로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그런 아이는 우리 원에 없습니다만 이라고 말할 뻔한 순간 그 이름과 거기에 얽힌 사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이 보육원에 다니던 누마타 치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걸. 편부모 가정이었던 그 아이는 다른 애들이랑 가정 환경이 다르다는 걸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고 원에서도 좀처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5살 반, 즉 연장반이 되었을 무렵부터 겨우 친구들 무리에도 끼게 돼서 매일 조금씩 웃는 얼굴이 늘어갔다. 그런 때 어느 주말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던 중 인도로 올라온 덤프트럭에 2사람 모두 치이고 말았다. 졸음운전이었다. 할머니 쪽은 살아났지만 치카는 내장이 깊게 손상돼서 치료한 보람도 없이 죽고 말았다. 당시 담임이었다는 선배 보육사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던 걸 기억하고 있다. 유이 선생님은 긴장하면서 치카짱의 아버님이신가요? 라고 말했다. 남자는 조용히 목례하고는 품에서 인형을 꺼냈다. 작은 곰인형이었다. 치카가 좋아하던 인형입니다. 이걸 운동장에 묻어줄 수 없겠냐고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부탁하는 것이었다. 저는 내일 이 도시를 떠납니다. 적어도 치카가 이 마을에서 살아있었다는 증표로. 유이 선생님은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남자의 간청에 결국 꺾이고 말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치카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행복할 겁니다.
눈물을 닦는 남자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울어버릴 것 같았지만 남자가 떠난 뒤에 맡겨진 인형을 손에 든 유희 선생님은 조금 섬뜩해졌다. 마지막 말, 마치 그 아버지는 이 인형이 치카짱 그 자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떡하지? 버려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유희 선생님은 남자의 희망대로 그 곰인형을 운동장에 묻어주기로 했다. 버려버리면 아버지의 혹은 치카짱의 원망이 자기 자신한테 닥쳐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거다. 화단 쪽에 묻을까도 생각했지만 누군가한테 파헤쳐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아버지는 운동장에 라고 말하면서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리키면서 부탁했던 거다. 펜스 밑 같은 곳이 아니라 원아들이 노는 그 운동장 한복판에 묻어달라. 그런 바람이었다. 유희 선생님은 그날 밤 고생해서 삽으로 구멍을 파고 운동장 한가운데에 인형을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몇 번이나 밟아서 흙을 단단하게 다졌다. 마지막으로 창고에서 가져온 톰보로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서야 겨우 작업이 끝났다. 피로가 몰려와서 남아있던 서류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11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와와 떠들면서 아이들이 원사로 뛰어드는 모습을 2층의 1세반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강해졌고 이윽고 폭우가 되었다. 담당하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시키고 그리고 재우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비 때문에 인형이 흙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단단히 밟아서 굳혔다고는 생각했지만 역시 주변 땅보다 부드러워서 흙이 쓸려가 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만약 운동장에 묻은 인형이 원장 선생님한테라도 들키면 크게 혼날 거다. 치카짱의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했다라고 말해도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유희 선생님은 결심하고 방을 나섰다.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곧바로 현관 쪽으로 향하면 사무실에선 들키지 않는다. 우산꽂이에서 자신의 파란 우산을 집어들고 그걸 펼치면서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간다. 밖은 아직 검은 구름에 뒤덮여서 어두컴컴했지만 빗줄기는 조금 약해지고 있는 듯하다. 질퍽한 흙에 발이 잡히면서도 겨우 운동장 한가운데쯤까진 도착한다. 인형을 묻은 근처다. 한동안 우산을 쓴 채 그 자리에서 무수한 빗방울이 두드리는 지면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인형은 흙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듯하다고 판단한다. 괜찮으려나? 조금 안도하면서 현관 쪽으로 돌아간다. 비에 조금 젖더라도 빠른 걸음으로다. 만약에 이런 폭우 속에서 밖에 나와 있는 걸 다른 선생님한테 들키면 변명이 귀찮다. 혹시 들키면 열쇠 같은 걸 떨어뜨려서 찾으러 나왔다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있자니 문득 시야에 흰 빛이 스쳤고 거의 동시에 천둥이 울렸다. 그다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사로 빨리 돌아가려고 현관 쪽으로 발을 돌리려던 순간 문득 시야 끝에 있던 나뭇가지에 초록색 수건이 걸려있는 게 보였다. 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며 유희 선생님은 흐느껴 울었다. 방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츠코 선생님의 비명에 놀라 밖을 보니 비가 그친 운동장에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다. 방금 전에 밖에 보러 나갔을 땐 그런 건 그림자도 형태도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져 버렸다. 자신이 밖에 나갔었다는 걸 이야기해버리면 인형 이야기가 들통날지도 모른다. 하물며 마법진을 그린 범인으로 의심받게 될지도 모르는 거다. 유희 선생님은 밖에 나갔었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에츠코 선생님들이 괴기 현상 전문 탐정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자며 떠들썩해하고 있어도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따돌림 당하는 게 무서워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도 내고 이렇게 쉬는 날에 원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래도 제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떨고 있는 유이 선생님을 내려다보면서 스승은 난처한 듯한 얼굴을 했다. 저 얼굴은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군. 난 그렇게 추측한다. 애초에 이 사건에는 마법진을 그린 범인이 보육사 중 누군가든 원하든 혹은 문이나 펜스를 기어넘은 침입자든 폭우가 지난 뒤에 마법진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발자국은 남아있지 않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결국 그 점은 그대로 미뤄둔 상태지만 스승으로서는 빗속에 밖에 나가있던 인물을 찾아내면 그 부분도 스스로 털어놔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유이 선생님은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앞뒤는 일단 맞아떨어지고 있고 치카짱의 아버지의 부탁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순간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대체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마법진을 그린 부분만 교묘하게 빼고 말했다고 해도 그 동기나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마법진만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난 울트라 C에 관한 에피소드가 슬쩍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이 울트라 C가 뭐냐면 체조 경기에서 체조 연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제 옛날에 도쿄올림픽 시절에 썼던 용어라서 엄청 어려운 일을 해냈다? 약간 그런 걸 표현할 때 울트라 C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울트라 C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장 한가운데 발자국도 안 남기고 마법진을 그린 방법을 여기선 울트라 C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스승은 머리를 긁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이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곤란해서 그러는 건지 단순히 머리가 가려운 건진 모르겠지만 찌푸린 얼굴로 신음하고 있다. 울고 있는 유이 선생님의 등을 쓸어주고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아사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수상하다는 얼굴이다. 지금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스승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천둥이 울리고 5살 반에서 에츠코 선생님이 커튼 너머로 밖을 봤을 때 아직 유이 선생님은 밖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째서 들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 그런가? 현관 가까이까지 돌아와 있었다면 각도상 5살 반에선 보이지 않는 건가? 어쨌든 비가 약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아직 마법진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네요? 천둥이 울리고 유이 선생님이 원사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그친다. 그 비가 그친 2시쯤에 에츠코 선생님이 밖으로 나간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대체 누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후반부는 거의 혼잣말처럼 되어가면서 스승이 무심코 창밖을 바라본 순간 그 움직임이 딱 멈췄다. 아니! 긴박한 그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려다본다. 운동장 한가운데. 방금 전까지 아무 이상도 없었던 그 운동장 한가운데에 무언가 있었다. 스승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몸을 내밀었다. 거짓말이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마법진이다. 마법진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호련히 나타나 있었다. 말도 안 돼. 타올은 어디에 보이나요? 스승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 밖을 봤다. 바로 조금 전의 일이다. 그땐 분명 이런 거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 아래 분명히 마법진은 존재하고 있다. 사진에 찍혀있던 것과 똑같다. 장소도 이 방에서 보면 왼쪽 대각선, 즉 5살 반의 정면 부근이며 9일 전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장소와 완전히 같다.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뭐지 이건? 보육사들도 말을 잃고 비명을 삼키고 있다. 유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다. 아래로 가라.
누구도 놓치지 마. 스승에게서 짧은 지시가 날아온다. 저걸 땅에 그린 녀석을 말하는 건가? 하지만 지금 이 보육원에는 이 방에 있는 6명 외에는 아무도 없을 터다. 누군가 계속 숨어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침입자? 이 타이밍에? 이상하다. 분명 이상하다. 우리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저 한순간에 저런 걸 운동장 한가운데에 그리다니 보통이 아니다. 오싹거리는 한기가 전신을 뛰어다닌다. 하지만 그런 날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내밀고 있던 스승이 창틀에 발을 걸치고는 빨리 가! 라고 외치고 그대로 창밖으로 사라졌다.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하며 창가로 달려갔지만 그 바로 아래에서 모래먼지 속에 스승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낙법을 취한 건가? 엄청난 짓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걸 보고도 아직 우물쭈물하고 있을 순 없다. 즉시 방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1층에 내려섰지만 복도 쪽에도 현관 쪽에도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시야 구석으로 각각의 방 안으로 누군가가 사라져 들어가는 순간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곧바로 신발장을 지나쳐 슬리퍼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왼쪽 앞쪽에 스승의 모습이 보인다.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순간 오른쪽의 문을 확인한다. 그대로 닫혀있다. 누군가 도망친 흔적도 없다. 다시 스승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자 곧바로 고함 소리가 날아온다. 멈춰! 경솔하게 가까이 오지 마. 스승이 오른쪽 손바닥만 이쪽으로 향한 채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난 무심코 전력 질주를 한 조깅 정도로 늦춘다. 아무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 다음 지시를 듣고 뒤돌아보니 현관에서 보육사들이 겁먹은 얼굴로 내다보고 있다. 나오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외치자 움찔하면서 모두 현관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얼굴만 내밀고 이쪽을 바라본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난 천천히 스승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발자국이 흐트러지는 걸 걱정하는 건가? 라고 순간 생각했다. 하지만 비 오는 날과 달리 애초에 희미하지만 수많은 발자국으로 운동장은 가득 차 있다. 이래서는 발자국을 추적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스승 쪽으로 다가가자 그 등이 미묘한 긴장감을 띠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기척으로 알 수 있다. 저 긴장은 스승이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주했을 때, 그리고 두려워해서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주쳤을 때. 조용히 이쪽으로 와라. 쏙닥거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다. 난 거기에 따른다. 스승의 발밑에 마법진이 있다. 점점 가까워진다. 커다란 원 안에 삼각형 2개가 교대로 겹쳐 들어간다. 다윗의 별이다.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별과 원주 사이에는 뭔가 기미한 문자 같은 것이 있어서 빙 둘러서 원을 한 바퀴 돌고 있다. 마법진이다. 사진으로 본 것과 같다. 하지만 나는 그 땅에 그려진 모습에서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게 무엇인지 왜인지 알고 싶다. 아니, 알고 싶지 않다. 발은 멈추지 않는다. 스승의 등이 가까워진다. 팽팽한 공기 속에 칼날이 섞여 들어간 듯한 느낌? 봐라. 스승이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 옆에 나란히 서서 발밑에 그려진 그 무늬를 내려다본다. 심장을 누군가에게 붙잡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다. 스승이 이상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다. 그 한순간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것이 그려진 방법을 알았다. 우산이 아니다. 우산 끝 같은 걸로 그려진 게 아니다. 사진으로 보기만 해선 몰랐던 것이 여기까지 가까워지자 잘 알 수 있었다. 그 원은, 겹쳐진 2개의 삼각형은, 그리고 어디 건지도 모를 그 문자는 지면을 파헤친 것이 아니었다. 그 반대, 흙이 솟아올라져서 만들어져 있다. 마치 누군가가 흙바닥 아래 지면 안쪽에서 커다란 손가락으로 따라 그은 것처럼. 구역질을 손으로 틀어막는다. 방금 전까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을 운동장에 지금은 이상한 기척이 가득 차 있다. 도저히
잔재? 따위라고는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헤아릴 수 없는 기척. 지중에서 솟아오르는 악의 같은 것. 나는 땅바닥 깊은 곳에서 거대한 누군가의 얼굴이 이쪽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리고 그 시선은, 기척은 전부 긴장해서 얼굴을 굳히고 있는 스승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그 얼어붙은 듯한 공기 속에서 스승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 시작해 허리 위에 두르고 있던 파우치에서 작은 삽을 꺼냈다. 그리고 마법진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 날끝을 원의 한가운데에 찔러 넣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스승은 흙을 판다. 푹, 푹 하는 소리만이 울린다. 이윽고 그 손이 멈추고 왼손이 지면의 안쪽으로 집어넣어진다. 왼손이 천천히 무언가를 움켜쥔 채 지표면 위로 올라온다. 사람의 손? 검고 썩은 인간의 손? 오싹했다. 누구의 손? 누구의... 하지만 스승이 그걸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린 순간 그것이 인형의 손이라는 걸 깨닫는다. 마네킹 손인가? 흙으로 더럽혀진 검은 피부에 희미한 광택이 보인다. 팔꿈치까지밖에 없는 마네킹의 손. 곰인형 같은 게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인 건가? 톰보. 스승이 중얼거리듯이 말한다. 그리고 날 재촉하듯이 반대쪽 손으로 부르는 몸짓을 한다. 의도를 알아차리고 난 뒤돌아서 원사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된다. 지면의 안쪽에서 그려진 듯한 마법진, 짙게 깔린 기묘한 기척, 마법진 안쪽에 묻혀있던 마네킹의 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입회하기에는 내겐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런 직감이 엄습한 거다. 달려오는 나를 보고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던 보육사들이었지만 톰보를 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현관 밖으로 나와 뒤편의 창고로 안내해줬다. 손잡이가 녹슨 톰보를 질질 끌면서 운동장으로 나오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스승이 마법진 위에서 마네킹의 손을 태우고 있는 거다. 검은 연기가 흔들흔들 피어오르고 있다.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소형 가스통에 노즐을 장착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버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옷소매를 입가에 댄 채 스승은 그렇게 마네킹의 손을 태워갔다. 이윽고 타다남은 찌꺼기를 걷어차고 나를 향해 톰보라고 말한다. 건네주자 스승은 망설임도 없이 마법진을 지워버렸다. 와이퍼로 더러움을 닦아내듯이. 지면이 완전히 고르게 정리되고 마법진 따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무렵에 스승은 내게 얼굴을 돌렸다. 해결.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으로 온통 젖어 있다. 지중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압박감도 어느새 흩어져 있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원사로 돌아가서 5살 반 방에서 둥글게 둘러앉았다. 보육사들은 호련히 나타난 마법진과 그곳에서 출토된 마네킹의 손에 지금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침을 삼키고 있다. 이윽고 곰인형을 묻었다고 증언했던 유희 선생님이 저런 건 모른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마네킹의 손이다. 진정시키려고 다정한 말을 건네는 에츠코 선생님 옆에서 아사미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나도 들은 얘기라서 자신은 없었는데 역시 틀림없어. 누마타 치카짱은 분명 모자 가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 부자 가정이 아니라. 그것도 증발 같은 게 아니라 사별이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날 밤 유희 선생님 앞에 나타나서 인형을 맡기고 간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 애초에 그건 정말 인형이었던 걸까? 의심의 시선이 유희 선생님한테 쏠린다. 몰라요, 저 몰라요. 창란한 채 그렇게 반복할 뿐인 유희 선생님에게 스승은 달래듯이 말했다.
기억의 혼란이네요. 이 보육원에 둥지를 틀고 있던 영의 짓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난 일입니다. 원흉은 방금 제가 태워버렸으니까 이제 더 영적인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한 스승에게 선생님들은 어딘가 안도한 듯한 얼굴이 되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애프터 서비스로 달려오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 웃는 얼굴에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다. 해결 같은 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보육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괴기 현상의 원인은 아마 스승이 느끼고 있던 잔재 쪽이었을 거다. 하지만 그건 이미 사라져 있다. 언제? 아마도 마법진이 처음 나타난 날. 아니, 치카짱의 아버지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들고 찾아온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런 평범한 악령 따위는 가까이 오기만 해도 날아가서 사라져버릴 만큼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였던 걸까? 하지만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는 감사 인사를 듣고 그 보육원을 나왔다. 떠나기 직전 에츠코 선생님이 아직 울고 있는 유이 선생님을 격려하며 자, 이제 정신 차려. 이제 괜찮으니까 라고 어깨를 감싸주고 있었다. 뭐... 이건 이거대로 괜찮았던 걸까? 하고 난 생각했다. 돌아가는 길 사무소로 향하는 도중에 스승은 문구점에 들러서 시내 지도를 샀다. 상당히 상세한 지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펼쳐 방금 전에 보육원이 실려있는 장소에 마커로 표시를 했다. 날짜와 마법진 그림, 그리고 마네킹 손의 도안을 덧붙여서. 그걸 어떻게 하시게요? 내가 묻자 스승은 얼버무리듯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지만 어쩐지 말이야. 그때 스승의 눈 깊숙한 곳에 있던 빛을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딘가 어둡고 깊은 빛이다. 그걸 봤을 때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죽음의 징조. 그걸 분명하게 의식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끝! 여기까지가 스승 시리즈의 108번째 이야기. 스승과 스승 카나코 씨가 주인공인 보육원 시리즈. 전편, 중편, 후편이었습니다. 장편인데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고 긴 이야기였죠. 분량 때문에 이제 전편, 후편으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읽었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제 문제편, 전편이랑 중편까지만 해도 약간 추리소설 같은 뭔가 인간에 의한 뭔가 트릭과 범인을 찾는 분위기의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제 후편부터는 확실히 그 도시전설? 괴담 느낌? 약간 강한 오컬트 느낌이 들죠. 이제 지난주 괴담 라디오를 최근에 복습을 했다면 그 운이랑 온큐가 처음에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검은 손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떠올랐을 텐데 거기서 등장했던 마네킹의 손이 여기 보육원에서 등장한 마네킹의 손과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오브젝트죠.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주의 스승 시리즈 특집은 이제 신캐, 온큐랑 카나코 씨를 소개함과 동시에 이제 이 도시에 괴담처럼 돌고 있는 마네킹의 손, 이걸 주제로 한 시리즈였습니다. 맞아요. 그 검은 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보너스 괴담을 좀 더 읽고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분량적으로 이미 시간이 가득 찬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의 괴담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랑 스승을 둘러싼 이 마을의 괴담은 다음 괴담 라디오에서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즐겁게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코로네 언니가 괴담에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안녕.